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증시란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중로의 벚꽃이 이제 만개를 했다고 할까요? 정말 꽃이 만발했던데요. 날씨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우리 시장도 4월 초에 화사했던 시장하고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잡힙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이 볕이 뜨는 것도 조금 주춤한 게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버리면 미국의 물가가 걱정이 될 거고요. 미국의 물가가 걱정이 된다면 잠잠하고 스탠스를 변화시켰던 이 연준의 스탠스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세가 위험자산 시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4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지만 시장은 그다지 환호하지 않는 것 같고요. 중국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입장들이 나옵니다만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결과는 아직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통상 전문가 또 중국 전문가를 모시고요.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광노성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른쪽에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의 김상순 이사장을 또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으로 갔다가 또 미국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협상은 대충 현안들은 좀 대부분 조율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이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결심이 남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관측이 있는데 통상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시진핑 트럼프의 정상회담만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식재산권 절취 문제라든지 예. 하버 이행 메커니즘 같은 남아있는 이슈들은 그거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국내 산업 정책인데 이거에 대한 아직도 타결이 안 된 걸 예. 보면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주권을 건드리는 서버린티의 문제라.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저 나바로의 표현대로 마라톤 마지막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4주 이내에 뭐 좋은 소식 이런 얘기는 조금 그냥 상의하지 않고 협상팀하고 그렇게 진행한 거 아닌가. 워낙에 상의 잘 안 하잖아요. 원래 독불 장군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수 이사장님. 예. 그 중국 쪽에서는 시진핑 국가주席오랜만에 코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잘 전향적으로 한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중국이 좀 더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지금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미국이 건드린다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그 내부 분위기도 좀 잡힌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떻게 중국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그런 그 방향의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속내는 사실 빨리 끝내는 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이거 이미 벌써 1년 넘었습니다. 이제 그죠?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딱 이맘때쯤이에요. 그러면 작년 3월 달에서 실제로 그것이 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하고 했을 때 7월 이후로 그 전까지는 뭐 사생결단까지 가자 이런 뭐 반발도 있었고요. 일부지만 그리고 상당한 그 결전의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하반기에 결국은 뭐 거의 연타를 얻어맞게 되는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적인 부분까지도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개헌에 대한 그 효과가 과연 이거냐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양회에서도 중국 제조 2025 안 나왔습니다. 3월 달에. 그런 얘기 안 나오고 결국은 1대1로라든지 뭐 다른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고 또 한편은 지금 관변 학자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대되는 학자들의 얘기들은 거의 지금 묻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존재는 합니까? 중국이라는 체제 아래서도 있지만 뭐 시진핑 권위에 대한 반대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은 뭐 거의 2017년 제가 북경에 있을 때부터 보면 하반기 한 7, 8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런 상당한 양의
그런 반대되는 의견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거의 인터넷에서 예. 제한당하거나 발언권이 제지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예. 뭐 그 안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최근에 3월달 양회에서 나온 것도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예. 오히려 리커창 총리가 많이 발언하는 모습이 보이고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거의 없고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 관변학자들은 중국 제조 2025가 아니라 1대1로나 혹은 이제 우리 동북삼성 자기들 동북삼성 예. 쪽하고 북한과의 어떤 그런 뭐 동북아 경제협력 이런 쪽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시면은 그 료허의 그 과장된 웃음이나 표정이나 이런 부총리 태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막 이렇게 웃는다거나 이런 화면이 잡히는 걸 보면 상당히 급하죠 사실은. 지금 얼굴이 나오는 게 류호 네. 부총리가 지금 가운데 있는 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오발 오피스죠.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이렇게 미국의 대표와 중국의 대표가 이렇게 쭉 책상을 중심으로 둘러 앉았는데, 야 저런 의전도 참 그 의외의 의전이죠. 국가의 대표로 왔는데 책상 가운데도 아니고 저 귀퉁이죠, 귀퉁이. 류호 부총리가 중국 대표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앉혀놓고서 자기 문유신이라든지 로버트 그 하이저 같은 사람들은 정면에 놔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국 그 지도부에서 볼 때는 야, 뭐 저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예. 중국이 의전을 할 때 꼭 그래요. 그래요? 시진핑이 중간에 앉아놓고 국가수반은 옆에 앉혀놓고. 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런 우리 당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캐치업 해가지고 이제 패권 도전 예. 측면에서 예. 니들도 그런 모습 보였지. 사실은 우리가 그래. 그러면서 아,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간 거거든요. 저것도 그냥 사실은. 우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다 계획된 장면이라고 그러면요. 봐야 돼요. 아유, 예. 정책 다 그렇죠. 자, 일단 잠정 합의된 사항을 점검해 볼게요. 양측으로. 일단은 지금 블룸버그에서 예. 종합한 건데 우선 미국산 대두 예. 에너지 제품 수입,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의 지분 100% 중국 진출 허용. 네. 이것은 2025년까지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9년까지 이행하는 것은 이제 요거 이외의 것은 2029년까지 이행을 하다. 예. 이렇게 되고 예. 중요한 것은 합의 불이행 시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하는 것을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보복 관세를 허용을 하지만 예. 그러나 합의문에 정식으로 넣는 건 방해하고 있는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 예. 미국 기업의 100% 중국 진출을 허용하겠다. 이것만이 이제 확인되는 근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요. 어차피 미국산 대두든 뭐 브라질산이든 아르헨티나산 대두는 사야 되는 게 이제 중국 입장이고 에너지도 마찬가지니까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릴 뿐 미국 입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미국 기업 지분 100% 중국 진출도 사실은 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차피 문호를 미국 기업한테만 이 특별히 여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그 협상팀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걸로는 함량 미달이다. 요게 이제 사실은요. 예. 원래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전에는 예. 브라질산 대신 미국산 대두를 샀어요. 예. 그러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 들어가니까 이제 보복할 수위가 낮잖아요. 왜냐하면 1년에 5천억 불 수출 중에 예. 3,750불 수입, 1,250불 수입이 수출하고 1,250억 불 수입이니까 예. 도무지 이제 무역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걸 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이제 메인 랍스터 같은 거, 예. 그거는 이제 캐나다 선으로 돌리고 캐나다하고 메인은 이제 바로 국경이니까 그렇죠. 돌렸죠. 위에 바다는 캐나다고 밑에 바다는 메인.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잡냐에 따라서 그 랍스터 정도인데 그걸 했죠. 그다음에 미국산 자동차 타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리고 예. 미국산 관세 25% 올려서 40% 만들고 그다음에 대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미국에서 잘하다가 브라질산으로 돌려버렸으니 오하이오에 있는 그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를 쳐왔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산 대두로 다시 돌린다는 얘기고, 수입에 증량을 한다는 얘기지, 예. 특별하게 이제 뭐 혜택 주는 건 아닌다고 평가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지금은 미국 기업 지분 100% 중국 진출 허용은 외상투자법을 만들게 된 동기가 예. 중국 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작년에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법하고 예. 외상보호법, 외상 진출법하고 요것을 통과해서 이건 미국의 기여라고 보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기업만 그 아주 특혜를 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유럽 기업이라든지 뭐 하물며 대한민국 기업에도 이렇게 문호를 지분 100% 지분에 대한 절패는 같이 하겠죠? 중국 입장에서도. 일종의 다른 나라들 특히 몇몇 나라들 아마 편승 이익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못 받고 예.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못 했었는데 예. 이번 추세를 보면 그런 것들도 결국은 가지에 불과했었지만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국 네.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방금 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미국의 어떤 압력을 통해서 결국 한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도 일부는 뭐 어떤 편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유럽을 갔다 왔죠. 예, 예. 근데 또 리커창 총리가 8일부터 가죠. 12일까지 예. 유럽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을 성가시게 한 몇 가지 주제 중에 물론 중국 제조 2025가 결정타를 날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1대1로라는 것도 패권 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좀 잠잠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려다가 그래서 우리도 뭐 거기에 뭐 참여하냐 안 하냐 그게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중국 지도부가 유럽 쪽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듯이 지금 중국에서는 올해부터 중국 제조 2025라는 단어를 거의 잘 안 쓰고 있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소위 말하면 앞에 내세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뒤로 좀 숨기고 예. 점진적으로는 그걸 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가되 다른 전략으로 이를테면은 1대1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리스가 좀 그 호의를 보였었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뭐 역사 관련된 그 관광 문화청에서 예. 그 유적지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것이 불가하다. 이게 예. 지금 반대에 부딪혀 있고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 안 좋죠. 예, 뭐 호의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의 나라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화웨이를 포함해서 일부 물론 뭐 승인하는 국가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1대1로 정책에 대한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중국의 그 외교 안보적인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그 거부감 같은 것들이 예.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전면전으로 지금 막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한 예.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연대, 반 트럼프 연대 같은 것들을 지금 펼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것들을 펼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트럼프의 압력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는 완화시키면서. 일종의 카드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 카드나 1대1로를 통한 반연대, 유럽 반연대 이런 것들은 이제 카드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가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을 건 알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예. 가지고 있는 카드는 너한테 뭐 한번 할 수 있는 보여준다. 거는 하겠다는 거죠. 예. 자,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협상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 원격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미중 간에 남아있는 협상의 요체 지금 그러면 이것만 해결하면 이제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선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예. 기적용하고 있는 관세죠. 그러니까 미국이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매겼는데 10%. 그렇죠. 그리고 500억 500억에 달러는 대해서 25%, 예. 2,000억 달러에 대한 10% 매기고 예.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이게 25%로 상향 조정을 그걸 하도록 일단 돼 멈춰둔 있었는데 거죠. 멈춰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미국은
이것이 합의가 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90일 예. 또 최장 180일까지는 기존 관세는 유지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바로 없애지는 못하겠다. 나중에 어떻게 또 파월을 할지 예.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가장 합의가 나와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이슈 중에 합의 안 된 예.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탈취와 지배권 침해 방지를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이냐 예. 이행 메커니즘. 요거는 이게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드러난 이슈보다는 예.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이 예.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웨이 문제죠. 네. 화웨이 같은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 사이버 칩을 달아가지고 기술을 탈취를 했기 때문에 정보를 탈취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화웨이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중국한테 패권을 뺏기는 문제니까 네.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지면서 이것을 양자협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거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가 이제 더 남아있는 큰 문제가 아닌가. 근데 그 그런 생각이 화해 들어요. 문제, 제2, 제3의 화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아주 본질적인 미국의 해결점은 제조 2025 그거 그만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까 아니겠어요? 얘기하도록 이제 그건데요. 이게 이제 니케이를 최근에 한번 봤어요. 예. 그랬더니 면종복배래 타이틀이. 예. 중국의 협상 전략은 면종복배예요. 그러니까 면전에서는 면전에서 수그리고. 숙이고 뒤에서는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배반하고 예. 면종복배가 구체적으로 뭔가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봤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제조 2차병은 이건 중국의 산업 정책이고 앞으로 이제 미국을 추결할 수 있는 대책 대내 정책이 중국 제조 2차병 이른바 내치잖아요, 내치. 그렇죠. 예. 이제 이거고 예. 소위 말해서 대외 정책으로는 경제 하이웨이 경제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제 1대1로란 말이죠. 예. 1대1로는 이제 이코노믹 허브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예. 그러면서 이제 SOC 사업이거든요. 주로 도로, 교량, 항만 이런 것들은 SOC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건설업체에 또 고용 늘리죠. 예. 건설 참여하죠. 네. 남한테는 차관 빌려주고 달러 남는 거 차관 빌려줘가지고 딴 사람들, 딴 나라들 굴복시키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예. 요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라 그래서 요 문제 타결을 하려고 요건 숨겨놓고 1대1로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국이라는 중국과 중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상 미중 간의 협상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면종복배라는 얘기도 나왔으면 왜냐하면 사실 전 세계 반을 경영해 본 나라이기도 하고 사실 2000 몇백 년 전에 세계 최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란 말이에요. 전략을 아는 국가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의 진심이 어디 있다고? 일단 중국이라는 한 그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기구로서 예. 우리 지금 현대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의 기구로서 예. 보게 된다면 31개 성시가 지금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건 뭐 한 10개 나라 정도는 예. 내지는 31개 나라라고 봐야 되고요. 예. 저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중국 사람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고 봐요. 예. 중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공. 중국 공산당. 아하. 그래서 중공, 중국 사람들. 예. 이것이 어떠냐.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중국 분들이나 중국 사람들 예. 혹은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고요. 그러나 중공이라는 지금 정치 체제의 탑에 있는 이 부분에 결국 어느 나라나 정치가들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베도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일본 분들하고 저희들 시민사회나 뭐 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지 무슨 뭐가 않습니까? 예, 있겠습니까? 저 친구들 많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국을 생각할 때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당분간은 중공이 앞서서 예. 중공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해왔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먼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기본 이해 하에 그렇다면 중국 국가 전체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지금 뭐 국민들이라고 인민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그러면 당 소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변해가느냐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어렵죠. 아까 그 말씀도 하셨지만 중국 분들이 전 네 가지로 지금 방향을 보는데 하나는 이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처음 일기를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7대 개혁이고요. 그렇죠. 그게 언제 끝나냐면 내년 끝납니다. 예. 2020년까지 7대 개혁, 나중에 4대 개혁으로 바뀌었는데 예. 2020년까지 부정부패를 포함한 이런 모든 7대 개혁을 완성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예. 내년도예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게 해양 강국입니다. 그래서 국방 쪽에서는 해양 강국으로 해서 항모를 지금 만든다거나 이런 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조 2025 지금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외교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1대1로 정책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을 이기 위해서는 기술 외에도 금융 쪽에서 네.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 해서 AIIB, 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든지 위안화 국제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런 거에다 브릭스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의도가 의구심을 받으면서 무역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트럼프의 공격이 시작됐고 이번에 무역 협상이 잘 끝난다고 사실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 스냅백 정도의 조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전이 될 것 같아요. 일테면 그다음에 환율이나 금융이나 기술 전쟁이나 심지어는 더 심해진다면은 예. 분쟁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양안 관계. 거기에 지금 무기 막 팔고 있거든요. 지금 탱크까지 팔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예. 아니. 미국이 신형 탱크 이런 것들 팔고 있고 예. F-16 지금 팔고 있고요. 예. 부품도 팔고 있고. 그래서 그거 안 건드리던 걸 지금 트럼프가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화약고가 될 수 있고 인도, 파키스탄에서 인도 쪽에서도 잠재적이지만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 쪽에게 어떤 무력으로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 뒷얘기지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역 협상이 좀 더 장기전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 이쪽을 치고 들어오면 또 이쪽이 나가고 이렇게 행마를 하는 그런 형국이군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안 되는데 워낙에 이제 우리 증시 또 세계 금융시장의 큰 분수령이라고 할까요?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약세장의 어떤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거든요. 통상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미중 무역 협상의 이 단기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 돼버려서. 그거 대답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인 내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이제 5개 지역, 중국은 워낙 31개 성시라 가지고 저기 이제 동북지방서부터 산둥, 베이징, 상해, 충칭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으로 조사를 해서 직접 이제 그러면 설문조사? 그러면요. 직접 가서 이제 해보고 협상도 실제로 붙여보고 그랬는데 봤더니 중국의 협상 전략 그때 이제 칭화대 협상 가르치는 분하고 공동연구로 참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칭화대 MBA 티칭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중국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협상 전략 해요. 아까 얘기한 성동격서 전략, 그다음에 양수겸장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협상이나 이렇게 통상협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겉으로는 다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보기 좋은 건 양보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양보 안 해요. 그리고 캐시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로 먼저 돈 안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에 대한 태도도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높이 당연히 부르고 우리나라는 보다 니들은 바가지를 써야지 맛이야 라는 것도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는 게 중국인의 협상 태도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단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특징이 이제 중국인 대표적인 게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인데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 아니겠냐 이거죠. 특히 이제 베이징 사람이나 이 사람은 베이징인이라는 자부심이 가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엘리트 의식도 갖고 있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가시적인 것만 아까 그 맥락에서 얘기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외환 리저브가 엄청나단 말이죠. 그렇죠. 그 외환 리저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미국산 반도체를 1조 달러어치 사주겠다. 아니면 미국산 대두나 이제까지 했던 거를 막 사주겠다. 에너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겉보기에 단기적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로 마치지 않을까. 중국의. 트럼프한테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명분이 되겠군요. 3,500억 달러, 4,000억 달러씩 적자 보는 건 나는 그냥 1조 균형이다, 달러 균형. 여러분요. 1조 달러 딱 써버리면 그동안 몇 년께 이제 해결이 되니까 지난번에 실제로 약속을 했고요. 1조 2천억 달러. 바로 이제 이런 측면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협상한 상대방이 있는데 예. 트럼프가 이거 뻔히 알면서 그럼 봐주겠느냐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이 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쉽게 끝나지 않고 끝나야 끝나지 않은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스냅백 조항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보복 조항이라고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런단 말이죠.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분쟁은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대하시는 몇몇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디가 됐든 간에 G20 현장이 됐든 뭐 말하라고가 됐든 악수하고 이제는 뭐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아니죠. 겉보기에는 해요 분명히. 예. 왜냐하면 두 양자의 소위 말해서 더블 코인시던스가 있기 때문에 예.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협상팀이나 국가전략 측면에서 했던 사람들 그런 모형이 타결되는 양자협정 그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중국이 줄 수 있는 것까지만 주고. 그러면요. 예. 중국은 그러고 크게 통 크게 쓸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프랑스가 돌아선 것도 마크롱하고 처음에 이제 그 니스에서 만났을 때는 예. 시진핑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이 프랑스가 주요국인데 그러다가 이틀 가면서 이제 파리로 올라오면서 에어버스 300대 사준다고 그랬단 말이죠. 에어버스. 예. 그 300대는 3조 달러란 말이에요. 1억 달러씩. 300억 달러란 말이에요. 하나 1억 달러씩 하니까. 예. 갑자기 이게 커지니까 마크롱 태도가 달라져. 엘리제궁에서 그냥 뭐 레드카펫 깔아놓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고 마카롱이 톡톡톡톡 뚫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야 이건 중국은 경제 규모로 하는 나라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지금 상당히 브렉시트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 영국도 지금 저 화웨이에 대해서 거부한 의사를 거절했고 미국의 요청을 그런 상태라 이거는 중국의 그런 태도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타결은 되되 타결하는 가시적인 것을 아주 통 크게 타결하는 모습을 보이되 실제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는 그런 협정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별로 하여튼 그 외환 보유액이 워낙 많은데다가 지금도 뭐 경상도 적자를 그렇게 내고 있는 나라니까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미국도 좀 그 진물을 시키고 유럽에는 환심을 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그러셔요? 안종배 복배. 면종배 면종 그게 딱 맞는 건데 김 이사장님 그 유럽이 중국한테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럽이 중국한테 뭐 유럽 전공을 제가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유럽 분들의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하고 지금 패권을 놓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유럽은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지도부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보는 유럽의 활용도를 이제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반트럼프 연대 이것의 그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WTO를 중국이 계속해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뭐 파리 기후 협약에서 뭐 탈퇴했는데 미국이 다시 컴백해라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보편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반대거든요. 뭐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1대1로가 서양 방향으로 가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과거의 어떤 영광을 되돌리는 실크로드의 부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을 공격하는 배후를
남미가 아니라 이 서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이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시아 내부의 동아시아 특히 중동 이런 쪽에 기반을 갖춰간과 동시에 실질적인 미국과의 대립에 있어서 우군이 만약에 되어준다면 정말 그 힘이 될 수 있는 그 유럽에 특히 뭐 반미라고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프랑스나 혹은 독일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뭐 동유럽이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허점을 팔고 들기 위해서 1대1로가 설계된 것 같고요. 그것이 상당히 뭐 2050년 혹은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는 장기적인 플랜 하에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를 다른 이전 정부하고 좀 달리 봐야 되는 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제가 출범 때부터 많은 분들이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렇다면 건국의 1.0 모택동, 개혁개방의 등소평, 그 이후에 장저민이나 후진타운은 같은 예. 등소평의 그 세대고. 개혁개방을 한 세대고 예. 이 사람은 시진핑 같은 경우는 패권을 지향하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첫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런 의미에서 3.0이고 또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항, 안보라든지 뭐 이런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이미 한두 해나 이런 것이 아니라 5년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플랜이 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실현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 거고. 개헌도 한 거고. 예. 개헌을 왜 하겠습니까? 개헌 뭐 안 해도 공산당 총석이나 국가 주석은 예. 국방위 주석은 예. 군사위 주석은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네. 제한이 없어요. 예. 근데 굳이 그것을 의구심을 받아가면서 개헌까지 해서 국가 주석까지 예. 했던 이유는 결국은 그런 대내외로 그러한 방향을 자기가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 외부나 내부에서 그 부분을 반발하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질 거란 말이죠. 네. 결국 그게 이제 예전부터 내려왔던 중국식이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뭉개는 거죠. 이제 이 해놓고 그냥 시간 지나서 다른 거 해버리면 그거 그냥 묻혀서서 그냥 자동으로 승인 받는 거죠. 네. 예,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앵커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중공과 중국과 중국 사람들에 대한 세 가지 파트에서 보고 이것이 3.0 시대에서 미래의 패권을 지향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는 관계이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미국의 턱 밑까지 50%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쪽 미국 쪽에서도 이것을 그냥 강구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예상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봉합의 과정을 겪지만 이것은 그 굉장히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는 국면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두 쪽에서 협상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한쪽이 뭐 일방적으로 굴욕적인 뭐 이 항복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만약의 경우에 그 두 진영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항복도 아니고 진정한 정복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시장은 그걸 다 알아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지금 미국 경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완화 국면으로 갈 정도로 이제까지 조였다가 완화 국면으로 갈 대로 이제 작년 깜짝 좋았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그렇고 미국 경제가 이제 2%뭐 초반대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잠재 성장률 정도로 떨어지는 예,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 보면 트럼프가 이제 내년에 재선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 스캔들 해소됐단 말이죠. 예. 뮬러 특검에서.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이게 호재인데 예. 경제는 안 좋고 그러면 이걸로 때려서 아까 얘기한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얻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일단 재선은 되니까 예. 우리가 왜 폴리티컬 티어리 할 때 기본적으로 왜 개인의 그 목적 일명 퍼블릭 초이스 모델 예. 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재선이 제일 먼저 목표 함수가 아니겠느냐. 누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예. 트럼프는 분명히 가시적인 큰 성과를 갖고 그걸 부풀릴 거란 말이죠. 네. 봐라.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국은 다 들어주지 않았냐.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
시진핑이 뭐가 되겠어요? 헌법상에 지금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신 대로 됐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표현. 그러니까 중국이 기꺼이 미국 제품을 사줘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꺼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런 형태로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재선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에서 반짝했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 가면 내년은 더 안 좋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 미국 경제가 제일 큰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미국이 예.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소위 말해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거기서 터졌기 때문에 네. 그동안 한 게 이제 자산을 사들이고 돈을 푸는 이런 형태로 지금 쭉 했단 말이에요. 예. 돈을 풀었다는 얘기는 기업이 투자 자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게가 그 돈을 빌려가지고 집 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건 한국 경제의 1,500조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가장 큰 데트리든 컨트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 금리가 올라가면 안 상황이니 되겠군요. 그렇다면 올려버리면 또 폭삭 주저앉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다시 침체인데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거긴 데트가 없느냐? 거기도 숨은 빚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기업 부채가 또 생겨. 거긴 기업 부채죠. 그러니까 골만삭스 보고에 의하면 뭐 엄청난 규모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두 나라가 어떤 형태로도 타결을 하려고 해서 가시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지 싸움을 할 그 상황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중국 되네요. 금융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김 이사님 보셨지만 중국 주시장이 올해 들어서 세계 1위예요. 상승률 기준으로 주요 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또 최근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채권 시장도 확실하게 개방을 하고 과학기술판이라고 하나요? 그 새로운 주시장도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상장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시장에 상장을 하면 성에서 보조금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장에 성공하면은 상장 자체에 성공하는 건 자본이 들어오는 일인데도 그 성에서 출신 기업이 신규 시장에 상장을 성공시킨 기업에 5억 원, 10억 원씩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는 정도로 이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효과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내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트럼프로 인해서 외부가 막히고 일대일로 정책도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도 감면시켜주고 예. 또 국진 민폐에서 국영기업은 키우고 민간기업은 퇴출되냐 뭐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민간기업에다가 돈 더 많이 풀어내서 6대 국영은행에서 돈을 풀게 했는데 예. 그저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걸 전부 다 부동산 대출로 풀어줬네요. 예. 민간기업에다 풀어주는 거를 회수가 어려우니까 이 국영은행에서 민간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리스크가 높으니까 개인한테 그냥 부동산을 풀어버린 거예요. 예. 올 초에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부동산 올라갈 거라고. 맞아요. 그건 맞죠. 제가 그래서 자금이 되는 분은 뭐 살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계속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부채 문제는 국영 기업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로 개인 부채도 심각합니다.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정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새로 아까 말씀하신 그 오퍼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 IT 혹은 뭐 이런 기업들도 실질적으로는 상장에 효과를 주거나 혹은 기업 자체에 대해서 상장 이외에도 보조금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는 거품으로 나타나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부정적인 지금 중국 정부가 돈만 가지고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해서 전반적으로 낙후된 기술을 끌어올리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경쟁 상태에 나와 있던 중국의 보조금을 받았던 기업들 자체도 아직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내부 혹은 내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북경에 쭉 계셨잖아요. 그 북경이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고 가계부채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북경에서
집을 지니고 살든 아니면 뭐 월세를 살든 간에 도대체 저는 이제 북경에 아주 간혹 가보면은 저 어떻게 유지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그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성장세가 꺾이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국 분들은 어쨌든 지금 중국 분들은 전반적으로 당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까지 어쨌든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한계가 아마 곧 보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 그리고 결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나 지방정부 운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과연 허수나 혹은 통계 조작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아마 지금 사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상당히 중국 전문가신데 중국이 지금 현재 지향하고 가고 있는 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군요. 걱정이 아니라 보여지고 저 같은 비전문가도 예를 들어서 재정 전문가나 뭐 이런 그 경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그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그쪽으로 연구하는 우리 중국 관련된 한국학자나 중국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관변학자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사실 중국에서 쭉 오래 계셨고 경제적인 부분만 보는 분이 아니시라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생각, 미국에 대한 생각, 중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가감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또 중국의 입장 또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다 그러시는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봉합하고 면전에서는 서로 화해하고 또 봉합하는 과정을 겪을지라도 이 둘 간의 관계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외교 안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움직일 거고 만만치 않은 그런 미래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금융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히 또 관찰하면서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께 한 줄 평을 좀 들으면서 토론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께 드리죠. 저는 좀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이렇게 미안합니다만 긴 터널을 지났더니 또 다른 터널이 나타났다. 그저 설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저기 강릉까지 가는 고속도로 한번 새로 난 고속도로 한번 타보셨죠? 타봤습니다. 긴 터널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10km 좀 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터널 나왔는데 또 터널 나오면 힘들죠. 김상순 이사장님. 오늘 곽 교수님 그 한 줄 평에 제가 진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기적으로 현실과 이상의 충돌은 현실이 항상 이긴다. 결국 미국이 이길 걸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그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죠? 다음 이번 달에도 입국 가실 때 약간 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뭐 이건 네이셔널 시크릿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 중국이란 나라의 특성 가지고 한번 농담을 한번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사실 그 공산당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해서 사실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그 사회를 굉장히 크게 좌우하고 경제 또 교육 관계도 좌우하는데 지금은 교육 관계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상당히 많이 수그러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광노성 교수,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의 김상순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